사업이 무조건 답이 아니구나. 사업만 해서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부동산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하고 사업을 결합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웠고, 제가 궁금한 게 만 29살이면 시드가 사실 많이 없을 때인데 대표님은 어느 정도 시드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자기 사업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은 건물을 사기가 너무 유리하고요. 1억으로 무슨 건물을 사냐 하실 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 알려드리는 마부사키입니다. 오늘도 귀중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12년 동안 에어비앤비와 공간 사업 하시면서 지금은 호텔까지 운영하고 계시는 마케팅하는 건물주 마건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포항에서 제 건물에서 피어 26 호텔을 하고 또 다른 건물에서 옐로우 브릭스 파스타, 소담샤브 칼국수를 운영하고 있는 마케팅하는 건물주 전승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건물주 너무 저도 되고 싶은데 공간 사업하다가 건물주가 되셨잖아요. 이게 언제 되신 거예요? 여관 건물을 인수하는 거는 만 29살. 만 29살. 예, 그때부터. 그전엔 어떤 사업 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 2013년도 그때부터 이제 창업을 하고 싶어서 교육 사업을 시작했었고, 그럼과 동시에 에어비앤비도 시작을 했었습니다. 에어비앤비로 좀 시드가 어느 정도 좀 모인 상태에서 시작을 하신 건가요? 제가 에어비앤비를 시작한 건 2013년도였지만 그때는 사실 어머니, 아버님 같이 또 운영도 하고 약간 용돈 수준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저는 창업도 했지만 이제 힘드니까 다시 또 유학을 가기도 하고 나와서 취업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대기업 취업하고 나니까 내가 어디서 돈을 벌었는지 고민해 보니까 에어비앤비에서밖에 돈이 안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에어비앤비를 좀 늘려봐야겠다, 확장해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에어비앤비를 늘리기 시작했고, 제가 2018년 9년 사이 터졌는데, 터지면서 이게 사업이 무조건 답이 아니구나, 사업만 해서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하고 사업을 결합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웠고, 그 뒤에 여관 건물을 사게 되면서 그 가설을 입증해냈죠. 굉장히 빨리 뭔가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만 29살이면 시드가 사실 많이 없을 때인데 보통 사람들은 대표님은 어느 정도 시드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시드가 사실은 건물을 살 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이제 직장인이었고, 직장인은 사실 잘 모르셔서 그렇지 4대 보험 들어가기만 하면은 신용대출이 거의 1억까지 나오거든요. 1억까지 나와요? 이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사면 되는데 1억으로 무슨 건물을 사냐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지방에는 그런 건물이 되게 많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여관 건물을 3억 7천에 했거든요. 이제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이 70%에서 많으면 90%까지 경매로 사면 이제 그렇게도 가능하고요. 제가 3억 7천짜리 여관 살 때 제가 필요했던 돈이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그 돈을 제가 모았었죠, 그 당시에. 그러면 5천만 원이 있어서 그걸 산다고 하더라도 사실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뭐 세금도 있고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 건가요? 사실 리모델링이라든지 또는 다시 내 땅에다가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이런 비용들은 은행에서 충분히 또 대출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은행도 견적서를 바탕으로 대출을 내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한다 하면은 저희 피어 26 호텔 같은 경우에 나중에 다 계산을 해보니까 3억 5천이 들어갔더라고요. 많이 3억 들어갔는데요? 5천. 네, 많이 들어갔어요. 건물가만큼 거의 들어갔는데요. 이제 근데 그 돈도 저희가 다 대출을 일으켜서 받아서 했었어요. 그럼 처음에 그런 걸 감정 받을 때 그런 걸 제출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건물을 사는 걸 담보대출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3억, 예를 들어 5천이다 그러면 이제 3억을 대출 받는 거잖아요. 그럼 5천만 원으로 이 건물을 사고, 건물에 대해서 시설 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내가 인테리어 또는 이제 꾸며보겠다 해가지고 대출을 더 추가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은행이라고 해서 대출을 쉽게 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테리어를 또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랑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이런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인테리어를 어느 정도 해주면 우리가 은행 대출을 통해서 당신들에게 돈을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출금이 나오면 이제 그때 지불하면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진짜 시드가 엄청 처음부터 있을 필요는 없겠네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은 건물을 사기가 너무 유리하고요. 이 건물을 사는 방향성에 있어서 내가 이 건물을 어떻게 꾸며서 어떻게 수익을 내겠다라는 계획들을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건물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대출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이자 부담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이 수익하고 해가지고 상쇄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자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건물에 대출을 많이 받으면 안 된다. 사업을 할 때는 대출 없이 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많은데 그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빚이란 거는 나쁜 빚이 있고 좋은 빚이 있거든요. 대출이라고 하죠, 우리가. 대출을 할 때 우리가 이 대출을 통해서 그거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그 대출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5억 원을 대출했다고 칠게요. 이 5억 원에 대한 대출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전 미리 따져보는 거죠. 이 5억 원의 대출은 보통 250에서 300만 원 정도 이자를 발생시키는데요. 그럼 내가 이 건물을 사고 뜯어고치는데 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에서 내가 내야 될 돈은 한 달에 250만 원이. 근데 이 건물 전체를 우리가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면 몇 천만 원의 소득을 벌 수 있단 말이죠. 그럼 250만 원은 사실 좋은 빚인 거죠. 그럼 대표님께서 여관을 인수해가지고 리모델링 하셨을 때는 어떤 식으로 좀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내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에어비앤비를 2013년도 대학생 때부터 했기 때문에 숙박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었고, 그래서 제 건물을 여관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여관 건물이 방이 지금 19개거든요. 이 19개가 수익으로 환산하면 적어도 3천만 원 이상의 수익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만드는 건 사실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영역이니까 힘들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인테리어를 잘 몰라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중간에 돈이 없어서 카드를 긁기도 하고, 굉장히 고난과 역경이 많았고, 물이 터지는 날도 있었고, 타일이 깨지는 날도 있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수익이 충분히 나온다면 다 커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잖아요. 내 컨텐츠에 대한, 내 자기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건물을 사서 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왜냐면 이 건물의 가치도 계속. 지금은 건물의 가치가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로 바뀌신 거예요? 제가 3억 7천에 여관 건물을 샀고요. 그 인테리어 비용을 제가 뒤에 다 더해보니까 3억 5천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매출을 증빙해가지고 다시 감정을 받으면 아마 13억 정도는 감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만에 다 이루어진 거죠? 3년 만에. 3년 만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이거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 건물에서 한 달에 뭐 부대 비용 이런 거 제외하고 순수익으로 얼마 정도나 좀 계좌에 들어오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호텔에 있는 시설들이 좀 많은데요. 지하에 파티룸이 5개가 있고요. 1층에 편의점이 있고 방이 19개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총 나오는 매출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나오고요. 수익이 한 30% 정도. 30% 정도? 네. 이자까지 다 제하고 1,000만 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자율에 따라 혹시 다르게.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가장 궁금한 게 그럼 내가 시드가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나 정도의 순이익이면은 건물을 사도 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딱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어떤 시드나 뭐 매출을 가지고 있으면은 건물에 도전해도 된다. 한번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되게 좋은 질문이고, 특히 한국 사람들이요,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이 생각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1억 모아야 돼, 우리 노후 준비하면 1억 모아야 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1억 모으고 나서 그럼 살 수 있는 건 뭐냐, 또는 내가 어느 정도 연봉일 때 벤츠를 탈 수 있냐, 뭐 이런 것들. 맞습니다. 기준점을 세우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방식이 좀 맞지는 않다고 봐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내가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사실 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지식이 있는 거죠. 사실 이걸 수치화하긴 되게 어려운데 워낙 기준점을 잡는 걸 좋아하니까 조금 기준점을 잡아드리면, 숙박업을 예시로 좀 들어드릴게요. 네.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매입률이 30%라고 했으니까 어떤 숙박업소를 운영할 때 매출이 1,000만 원을 하면 이제 300만 원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300만 원을 1년치로 더해보는 거예요. 한 1년에 여기서 벌 수 있는 돈이 3,6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1년치 수익을 내가 과연 다른 곳에서 벌 수 있냐,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좋아요. 또는 1년치 수익을 내가 충분히 회복을 할 수 있냐, 어떤 곳에서, 그렇게 기준점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 오프라인 사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온라인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가치 창출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기준점을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이라고 왜 표현을 했냐면, 우리가 사회 구성원이 되어서 월급을 벌던 사업을 하던 내가 만약에 월에 이만큼 돈을 벌 수 있다면 이게 사실
자기가 가진 역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역량을 키우는데 사실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이거를 생산성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생산성이 1년치를 했는데 나는 이 정도 생산성을 가졌어. 하지만 이 건물을 내가 살 수 있게 되면 이만큼의 돈을 벌 수 있어. 근데 이 생산성이 서로 비슷하면 사실 그 문제가 되게 풀기가 쉬운 거죠. 왜냐면 나는 원래도 이만큼의 생산 능력을 가졌으니까. 근데 이 건물을 통해서 내가 생산 능력이 이렇게 증가한다면 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월급 받는 직장인이었고 부업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앱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 소득들을 다 합친 다음에 이 건물의 소득이 이거보다 상회할 것인가를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상회했죠. 그러니까 도전한 거고 리스크를 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가진 역량과 이 건물에 대한 이제 수익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일단. 그래서 건물 공부도 하셔야 되고 내 사업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더해서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면은 어쨌든 무한정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가진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찾아서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춰서 관련되어 있는 거에다가 건물을 좀 끼워 얹어가지고 수익을 좀 더 창출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정확한 말씀이시고 다만 여기서 굳이 내가 아는 분야로 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면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품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네. 자전거를 판매하지 않더라도 내 1층 건물에 자전거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다른 공부예요. 내 온라인 사업을 공부하는 거는 돈을 버는 공부고요. 내 건물에 어떤 사업을 넣어서 내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 건 돈을 불리는 공부라서 사실은 어떤 업종을 넣거나 이 업종에 대한 생산성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사실 좀 다른 공부라서 다르게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할 게 많군요. 아, 네, 맞습니다. 공부할 게 많습니다. 대표님, 경제 상황도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요즘에 경제가 좀 안 좋다. 특히 내수 시장이 굉장히 안 좋고 부동산도 뭐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좀 들리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업계를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거는 핵심 개념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 한 가지는 바로 금리예요.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이 금리가 바뀌거든요. 금리가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받는 이자를 할 때 그 이자율, 그걸 금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렸을 때도 이자를 갚아야 된단 말이죠. 이자를 받거나 이자를 갚거나 하여튼 이 이자율이 건물 가치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건물을 살 때 대출 5억을 받았으면 지금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자가 나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이자는 계속 바뀌거든요. 네. 2019년도 초창기에는 이 이자가 80에서 120만 원 사이였던 것 같아요. 엄청 싸네요. 자, 그럴 때 건물이 좋을지 아니면 이자가 높은 지금 건물이 좋을지를 상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에 건물을 사는 게 좋을까요? 파는 게 좋을까요?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금리가 일단 낮으면 이자율이 낮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를 봤을 때 충분히 상회하고 남을 것 같아서. 이게 개념이 사실 초보들한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 이자율에 대한 개념이 내가 금리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지 하거든요. 근데 이게 건물을 사는 시점이 이 금리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라서 지금 사셔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공부하는 게 맞네요. 지금 무조건 지금? 공부하고 빨리 네. 사셔야 돼요. 빠를수록 좋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서울이랑 지방이랑 어디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좋은 질문인데 이게 시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미 가정이 있으신 분들 또는 직업이 있으신 분들이 사실 내 직장을 떠나서 먼 곳에 건물을 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건물이란 거는 결국 사람이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관리가 잘 돼요. 관리가 잘 되는 건물일수록 당연히 내 사업도 잘 될 거고 또는 세를 받더라도 세도 잘 받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방 건물을 해도 되는 분들은 지방에 가서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분들, 엄청 젊은 친구들이거나 직장을 지방에서도 쉽사리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 또는 내가 이미 수익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어서 출장을 자주 가셔도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방 투자에 좀 적절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 투자에 좀 적절하신 분들은 서울밖에 지금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걸 임장이라고 하는데 내 건물을 사는 곳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한두 번 가서는 알 수 없어요. 제가 대기업 유통회사를 다닐 때도 상권을 볼 때 평일, 주말을 구분하는 건 물론이고요. 아침, 오후, 저녁, 그리고 심야 시간대 4개의 시간대를 나눠서 이제 사람들의 유동인구를 파악해야 상권 분석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시간대와 2가지 평일, 주말을 합치면 이제 8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 경우의 수에 다 열 몇 시간 동안 시간
단위로 사람들을 체크하는 게 상권 분석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내가 많이 가보지 못하면 공부를 하기 힘들다. 지방 투자를 추천은 드리지만 할 수 없는 분들한테 억지로 하란 말을 못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머리로 계산하는 것보다 일단 가서 계속 있어야 된다. 가서 많이 봐야 된다. 가서 많이 봐야 된다. 너무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구독자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저희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해주실 조언 같은 거 좀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잘 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좀 안 되실 수 있지만 사업이란 거는 언제든지 잘 될 수 있고 언제든지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사업을 리스크 헤지, 그러니까 위험을 분산하는 걸로 부동산이 굉장히 좋은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귀에 잘 안 들어오니까 매년 발행하는 KB 부자 보고서가 있어요. 그 보고서를 보시면 금융자산 10억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하는 건데 그분들이 기준점이 나오는 거죠. 부동산이 40%, 주식이 40%예요. 내가 이 자산을 모으는 것까지는 근로소득이 될 수도 있고 배당소득이 될 수도 있고 증여가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이 시드머니를 가지고 돈을 불렸던 수단은 40%가 부동산, 40% 주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마케팅하는 건물주 커뮤니티를 만든 이유도 사업하시는 컨텐츠를 가지신 분들이 꼭 건물주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 건물을 바탕으로 좀 안정적이고 좀 더 실험 정신이 강한 도전들을 했으면 좋겠어서 저는 꼭 건물 투자 추천드립니다. 진짜 이 대표님 찐이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톡방 들어가셔서 좋은 정보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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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